이제 준비 과정까지 끝났으니 본격적인 촬영으로 들어갑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영상은 움직이는 이미지인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죠. 이미지 촬영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구도 정하기입니다. 초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구도만 잘 잡아도 썩 보기 좋은 화면이 만들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기본편을 알아보고 다음 파트에서 응용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차근차근 공부를 진행할게요.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가로 방향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로 방향 화면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 설명에서 촬영은 시청자들이 안정적으로 화면을 감상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거치대나 삼각대를 활용하라 라고 했고요. 여기에 안내선을 활용하라는 팁을 더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카메라는 안내선을 기본 기능으로 갖추고 있어요. 설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화면 안에 선들이 보이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촬영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이것을 활용하면 피사체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의외로 활용도가 높아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화면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화면은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구성해야 좋습니다. 물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부러 비스듬하게 화면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안내선을 설정한 후에 화면을 다시 보면 중앙 부분과 주변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요. 이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중앙입니다. 시청자들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거든요. 그러니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오브제는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면 가장 안정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가령 찰리 채플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라면 그 인물을 화면 가운데 배치해야 이 인물이 주인공, 즉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내선의 정중앙에 인물의 얼굴이 위치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촬영의 정석이에요. 그만큼 많은 작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에게 익숙하겠지요. 그래서 다소간의 변형을 통해서 시각적 재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지나치게 구도를 변형하면 시청자들이 혼란스럽게 느끼게 돼요. 그럴 때 보조 포인트를 활용합니다. 바로 이 부분, 안내선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인데요.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하단, 왼쪽 사단,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이렇게 총 4군데가 보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피사체를 위치시키면 변화가 느껴지면서도 안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일종의 허용되는 파격이라고 할까요? 시청자의 시선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피사체가 이동한 만큼 편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백이 늘어납니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의 유용한 구도라고 하겠어요. 이 내용은 운동으로 치면 달리기에 해당합니다. 꼭 육상 선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목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기를 잘 갖춰야 응용 기술도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겠죠. 그러니 촬영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우선 카메라에서 안내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연습, 핵심 포인트인 중앙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연습, 보조 포인트를 활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진행하세요.
충분히 연습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강의 초반부에 설명한 것처럼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고 그러하기에 유튜브 콘텐츠의 상당수는 채널 운영자가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멋진 영상을 제시해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능 프로그램처럼 유명인이 등장하는 것도 아닌 까닭에 무엇보다 시청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청자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신뢰해야 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굴을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안면을 익혀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얼굴 드러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부끄럼쟁이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직접 얼굴을 노출하지 말고 캐릭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면을 쓰는 방법도 있겠고요. 인형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종의 부캐를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마다 캐릭터를 자꾸 바꾸면 어수선해지기 마련입니다. 시청자들이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특정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물을 배치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를 마주 보는 편이 좋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익숙해지면 대부분 문제 없이 진행하기는 하는데 초심자들 중에는 카메라를 직시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럴 때는 카메라 너머에 가상의 친구가 있다라고 설정을 해두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꽤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듯이 촬영할 때에도 카메라 너머의 가상 친구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 대부분의 유튜브 동영상들은 이 그림처럼 인물이 중심에 놓입니다. 그러면 이 인물보다 상단의 공간,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생기지요. 바로 이 부분이 정보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자막이나 참고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촬영을 할 때는 위쪽 상단부를 비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콘텐츠와 별 상관이 없는 소품이 보이거나 불필요한 장식이 포함되면 편집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내용 고려해서 촬영 장소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할 필요도 있지요. 전달하려는 핵심 오브제가 인물이 아니라 정보인 경우입니다. 리뷰를 하거나 지식을 소개하거나 안내를 해주는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럴 때는 인물은 작고 정보 화면은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콘텐츠에서는 인물을 중앙이 아니라 안내선의 좌측 혹은 우측에 배치합니다. 이 그림처럼요.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설정했지만 반대의 경우, 즉 왼쪽에 인물이 배치되어도 무방합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정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보는 여기에 들어가죠. 이 경우에도 적절한 여백 주기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면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화면 전환도 느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보통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PPT 파일 만들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는 동영상, 그러니까 움직임이 핵심이기 때문에 같은 화면을 오래 제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처럼 강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입니다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콘텐츠의 화면 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이처럼 인물을 작게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즉, 화면 속에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콘텐츠인데요. 이것을 프레임 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역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인물이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물의 반대 방향에 다른 화면이 들어갑니다. 이 프레임 인 프레임에는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가 표시되기도 하고요. 동영상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앞서 살핀 정보 제공 화면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내부 프레임이 너무 크면 인물이 부각되지 않거나 추가 설명을 제시할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사례에 따라서는 내부 프레임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내부 프레임에 직접 자막 등을 처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외부 프레임으로 빼내서 설명을 달아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충분히 연습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콘텐츠 제작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봅시다. 자, 그런데 유튜브 콘텐츠가 단독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인물을 배치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인 체계라고 했는데 사실 그보다 인원이 많아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촬영에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는 우선 두 사람 정도로 연습을 해보고 차츰차츰 인원을 늘려나가는 편이 좋겠어요. 자, 먼저 두 인물의 캐릭터가 친근한 관계로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콘텐츠의 목적이 감정적 교류 혹은 공감대 형성으로 맞춰지게 되지요. 그러니 인물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선 하방 교차점 왼쪽과 오른쪽에 각 인물의 얼굴이 위치하도록 배치하세요. 둘 사이의 거리는 각자 손을 이용한 제스처는 가능하지만 닿지 않는 정도가 좋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방송에서 스킨십이 노출되면 시청자가 불편하게 느끼기 쉽거든요. 혹은 스킨십을 노출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다가 동의나 합의에 이르러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손을 잡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자주 노출되면 효과는 떨어집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제시되어야 의미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두 인물 간에는 역할이 설정되는 편이 좋습니다. 콘텐츠의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리뷰라면 호평과 악평, 맛집 게임이라면 장점과 단점, 혹은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 선배와 후배 간의 입장 차이 등등의 설정이 가능하겠죠. 초반에는 차이를 부각시키고 진행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의견 협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구성되면 좋습니다. 자, 이 경우 자료가 제시되는 위치는 상단부를 활용하면 되겠어요. 대립이 아니라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을 나누지 말고 상단부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자료가 제시되는 편이 좋겠습니다. 2인 체계의 또 다른 경우는 두 캐릭터가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의 목적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 소통이 되겠지요. 그러니 인물들 간의 거리가 앞서 살핀 친밀한 관계보다는 떨어져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점보다 더 끝쪽으로 배치시켜서 각자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피사체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각 진영의 자리 배치가 대체로 이렇게 구성되지요. 대립하는 관계이니만큼 의견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좋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으면 캐릭터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이에 따라 자료나 자막도 각자의 영역 내에서 표시되면 차이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프레임 안에서 위치에 따라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안내선의 구분으로 보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피사체를 다른 위치에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중앙보다는 윗부분에 오브제를 놓으면 그것은 힘을 가진 존재, 열망을 품은 존재,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화 명량의 포스터입니다. 여기에서 제작자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정중앙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곳에 배치했어요. 그에 따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가진 무게감, 카리스마를 표현한 겁니다. 시청자를 내리 누르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반면 중앙보다 낮은 위치에 오브제를 위치시키는 때도 있어요. 이 경우 피사체는 굴종, 취약, 무력함, 위험에 처한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역시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바닥에 널브러진 인물, 초록색 체육복을 입은 인물은 주인공인데요. 사실 그는 본래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한 특수공작원인데 남한에서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동네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까지 놀림을 당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독은 그를 중앙이 아니라 낮은 부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일부러 화면을 기울여서 안정감을 깨는 연출을 했어요. 이렇게 위치 선정을 통해서도 창작자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제시된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구도에 접근해 봅시다. 구도를 활용해서 프레임 안에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안내선 위에 가상의 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장, 발전, 상향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에서는 하강 효과가 나타납니다. 추락, 퇴보, 하향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 즉 중앙에서는 앞서 살핀 것처럼 핵심적인 부분이 위치하죠. 그런데 여기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면 진출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중앙은 핵심인데 이를 소실점으로 삼으면 안정적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경을 넣어보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자, 이렇게요. 철길이 쭉 뻗어나다가 가운데에서 소실되지요. 그 위쪽으로 구름이 보이고, 그런데 시청자들은 이를 철길이 끝났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도에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앙을 활용하면 안정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흐름과 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도가 되겠어요. 또 다른 방법도 알아봅시다. 먼저 상승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제시된 상향선이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활용하면 다소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 볼게요. 처음 상향선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상향 교차점을 지나는 선을 그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하향 교차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요. 이렇게 세 개의 직선 사이가 방향의 폭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이것을 흐름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이 화살표처럼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등장하지 않고 이런 구도만 제시되어도 프레임 안에서 흐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역시 풍경을 대입해 볼게요. 지금 이 골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등장한다면 왼쪽 아래에서 나타나서 오른쪽 중간 지점으로 지나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인식하는 건데요. 처음 그린 상향선에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의 보조선 안에서 대략적인 방향만 맞춘다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흐름은 급격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흐름이 완만하게 진행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고려하면 훨씬 다채로운 구도 잡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강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강선이 진행 방향이 되고요. 여기에 보조선이 두 개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이 방향의 폭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풍경을 위치시켜 봅시다. 기차는 어느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중앙 위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에서 방향을 바꾸고 오른쪽 아래로 나아가고 있죠.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 이 장면만으로는 지금 이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도를 통해서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대부분은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자, 아까와는 반대로 진행 방향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급격해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만만해집니다. 이를 운동 방향과 조합하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도 정하기 기본편은 모두 완료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검토하고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권합니다.